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언제 초청받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초청을 받은 게 사실이냐?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캐나다 또는 서방 지역의 언론들이 G7 정상회담에 누가 참석하기로 했고 누구를 초청했는지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한 게 맞는지, 이재명을 초청한 게 맞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최고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국 석좌 빅터 차 박사가 아주 무서운 섬찟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말씀 드리자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죠. 그 권영국이 대선 딱 끝나고 나서 저녁 8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모금된 모금액이 13,000여 명이 13억여 원을 후원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뭐 한참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왔겠죠. 그 4시간 만에 권영국에게 13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13,000명 넘게가 1인당 뭐 최소 10만 원 이상씩 했단 말이 되겠죠. 물론 더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했냐? 그래서 거기 보면 표를 못 찍어줘서 미안하다. 뜻은 같이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켜야 됐다니까 이재명 찍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마 지금 수십억이 쌓였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해군 초계기 사고 5월 29일 날 있었죠. 여기에 4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기장이었던 박진우 해군 소령이었고 지금 이제 중령으로 추서되었죠. 또 이태훈 해군 소령 대위였다가 이제 소령 추서했고요. 윤동규 강신훈 해군 상사, 이 4분이 순직을 했는데,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기로 한 법령이 통과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이 해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소정의 법으로 규정된 지원금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천말로 좌빨, 우리가 좌빨이라고 부르는 민주노동당 후보에 4시간 만에 13,000명이 13억 이상을 후원을 했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북한의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작전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금 행위도 없습니다. 물론 해군 자체 내에서는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총무를 맡아서 만든 재단이고 그 해군 본부에 지금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은 작전을 하다가 순직한 해군 장병의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장학재단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례식 할 때 보셨겠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제대로 알지 못할 나이인데 3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큰 돈은 아니고 학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인데 지금 해군본부의 산하 장학재단입니다. 여기에 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신인근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대부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 어린 아이,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라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아래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지금 이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은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통장 따로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데 요즘 통장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 계좌,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들어오는 이 금액에 대해서 다 모아서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 장비의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금액이 많다면 매일매일 제가 어제는 얼마 들어왔다 라고 발표를 할 것이고, 왜 좌빨들 보라 이거죠. 니들도 그랬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금액이 적으면 제가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죠. 미안합니다. 제가 뭐 동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좀 많으면 해군 참모총장 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등과 함께 기증식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군본부 등에서. 거기에 혹시나 고액의 기부자가 계시면 같이 초청을 해서 희망하신다면 같이 기부 행사에 참석을 할 수도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오후 4시부터 금요일 은행 계좌가 문 닫을 때까지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만약에 적으면 그냥 해군장학재단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말 것이고, 많으면 기증식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이례적인 냉담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석학의 입에서 한국은 이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과연 소위 국민주권정부라는 이 정부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한 백악관의 논평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6월 9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내 미군의 태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라며,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강조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난 샹그릴라 대화 때 핏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안보 보장은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상황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헤그세스의 발언처럼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와 이야기하든 일관된 입장일 것이라며, 한국의 새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안미경중이라는 단어를 내세울 경우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를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차 석좌의 경고처럼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수용하고 정상적인 대외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칭한 국민주권 정부는 30여 년 전 우고 차베스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로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반미, 반서방, 반시장 정책을 취해 베네수엘라를 반미 국가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몰아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요 인선을 보면 친중, 반미 성향의 인사들이 최고위급에 발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제가 그동안 이 대선 기간 중에 여러 번 지적하고 경고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샹그릴라 대화 때 핏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미경중 그거 용납 안 된다, 우리에게 안전보장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돈을 벌게 해주는 행위, 그거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뭐냐? 주한미군은 원래 우리가 느끼기로는 북한만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왜 28,500명의 대군을 한국에 박아놓고 그걸 오직 북한만 써야 되냐? 아니, 코앞에 중국이 있고 바로 밑에 대만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대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인데, 그러면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주한미군을 중국 관련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한국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줘야 되냐?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데,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중국 견제하려고 하면 견제하도록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안 들어주면, 그래? 그럼 우리 나간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메인 언론들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뭐 대선 때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로 이야기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이 7월에 들어오는 그 주한미군 교대병력들이 있죠. 전투여단 교대병력. 그 교대병력이 들어와서 이번 7월에 들어올 병력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원부대밖에 안 남는데 그 전투부대 하나를, 여단 하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통신여단, 포병여단, 정보여단, 지원여단, 지원사령부 이렇게 다 세팅해놨는데 정작 전투부대가 없으면 이것들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정말 참 무섭게도 이재명은 계속 대동사회를 주창하고 있죠. 대동사회가 뭐냐? 바로 시진핑이 주장하는 겁니다. 따퉁사회. 시진핑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걸 주장하고, 지금 국민주권정부라는 자신의 정부 이름조차도 우고 차베스가 과거에 했던 그 30년 전에 해서 완전히 그냥 베네수엘라 말아먹었던 그거와 똑같습니다. 차베스가 제일 먼저 만든 개념이에요. 국민주권정부. 그래서 안미경중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철수한다. 라는 이 헤그세스 장관의 이 말을 우리는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미군 감축되고 미군 철수하면 이 이재명 정부가 그러지 마세요. 바지가랑이 잡겠습니까? 아니죠. 가라. 불감청 고소원이다. 라고 해버리겠죠. 그러면 좌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여러분들이 재산에 바로 데미지 오는 겁니다. 앞으로 돈 못 벌겠죠. 경기 그냥 완전히 나라고 떨어지겠죠. 반미에서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미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친미에서 못 사는 나라는 또 별로 없어요. 그거 미국이 좋든 싫든 그냥 그거는 뭐 절대 명제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 내가 잘 살고는 싶은데 미국은 싫어. 그거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라는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나왔고, 모든 언론도 이를 받았으며 정상외교 초고속 복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G7 참석은 오로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에서만 언급되는 이상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G7 초청이 사실인지, 실제로 G7에 간다면 이를 위해 캐나다 측과 어떤 딜을 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알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G7 주최 측과 영미권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를 인용한 주장 외에 한국이 G7에 초청됐다는 보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6월 7일 G7에 초청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초 초청 이야기가 없었던 이번 G7 회의에 한국이 언제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언론 대부분이 인용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다 라고만 말했는데요. 문제는 G7 한국 초청이 오로지 한국 내에서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G7 초청 발표가 나온 뒤에 발행된 이코노믹 타임스의 현지 시각 6월 8일자 G7 보도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게스트 국가로 초청된 정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파모사 대통령, 그리고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등 4명뿐입니다. 캐나다 CTV 뉴스 역시 앞서 소개한 4개국만 게스트 국가로 언급했을 뿐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영국 BBC 역시 앞서 언급한 4개 국가와 인도만 언급하며 멕시코 대통령은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G7에 초청됐다는 주장은 한국 대통령실과 지난 일주일 동안 치열한 편집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위키백과 뿐인데요. 과연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일지, 사실이라면 캐나다와 어떤 딜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G7 글로벌 7이죠. 보시다시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 7개 국가들입니다. G7. 근데 이 중에서 이제는 이탈리아 정도는 우리가 좀 가시권에 좀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덩치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포함시켜서 G8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호주 포함시켜서 G9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G7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상은 거의 매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번에는 애매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실에서 G7국에 초청받았다. G7이 언제 하냐? 15일부터 17일이에요. 여태까지도 초청받았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초청받았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하는 개모임도 2주 전에 일정 정해가지고 2주 후에 우리 하자 라고 하면 욕먹죠. 저녁 모임조차도. 그런데 그런 당일치기 저녁 모임도 2주 전에 하면 욕먹는데 친구들끼리 만약에 2박 3일 여행 간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15일에서 17일이니까 2박 3일 아닙니까? 그거 2주 전에 연락하면 욕먹죠. 하물며 대통령을 초청하면 그 숙소부터 시작해서 그 의전 절차 어마어마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초청됐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검색해 봤습니다. 영국 BBC를 보니까 캐나다 총리가 모디, 그러니까 인도 총리를 초청했다 라는 기사와 함께 여기 보면 그 인도와 함께 멕시코 대통령도 초청했고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 아직 그 대답을 안 했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총리도 초청했다. 이렇게 BBC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는 전혀 없습니다. 자, 사우스 코리아는 이 G7 국가가 헤비급이라면 사우스 코리아는 국제적으로 거의 라이트 헤비급 정도는 되는 거의 중량급 국가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 멕시코, 호주 이런 데보다 우리가 이제 덩치가 더 커요. 근데 우리 이름이 없다? 이거 이상하죠? 여기는 이제 캐나다 CTV라는 이 캐나다 언론입니다. 현지 시각 6월 7일인데요. 여기도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호주 총리,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못합니까? 브라질보다 못합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죠. 여기가 미들급이라면 우리는 라이트 헤비급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자, 이코노믹 타임스를 또 봅니다. 여기도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 호주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이렇게밖에 없어요. 한국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초청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런데 위키백과라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여러분들 위키 그리고 나무 위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나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과사전 같은 그 출판사에서
저 학자들이 검증하고 만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나 그냥 회원가입해서 이거 좀 틀렸어 하고 저도 그냥 그 변경시킬 수 있고 여러분도 위키에 접속해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계속 여기에 사우스코리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바꾼 사람에 대한 IP가 다 나와요. 한국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계속 사우스코리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사우스코리아 빼버리고 이렇게 그냥 세팅을 딱 시켜놨어요. 이제는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도대체 언제 초청받았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좀 갈게요 라고 했다면 왜 그랬을까? 여기 지금 15일에서 17일까지인데 18일 날 지금은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그 법원, 저는 그래서 판사들 대한민국에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판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18일 파기환송심 이 고법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있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 심리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마 이 대통령실에서 작업을 했지 않을까. 그 법관들에게, 야 우리가 말이야 15일에서 17일까지 G7 가야 돼. 근데 17일 캐나다에 출국하면 한국 돌아오면 19일이야 19일. 거기서 이제 시차로 인해서 한국 17일 날 출국하면 한국 오면 19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판 우리 못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글로벌 무대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현지에서 대통령직 상실될 수도 있는 뭔가 뉴스가 나온다. 이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전화해서 제발 우리 좀 갈게요. 라고 매달린 거 아닐까? 만약에 그랬다면 캐나다와 여러 가지 또 어떤 협상해야 되는,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뭘 도대체 양보를 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뭐 그냥 처음부터 원래 그냥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진실은 뭘까요? 도대체 뭘 양보를 하고 캐나다로부터 정말로 뭐 초청받았다면 캐나다로부터 이렇게 급하게 초청장을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언론에는, 이 해외 외신에는 사우스코리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거짓말인가? 뭘 양보했는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